아름답다의 첫 글자는 감탄사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부터 하라는 뜻이다. 느낌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라는 뜻이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너무 세세히 분석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려는 사람이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소중한 것은 한 글자로 되어 있다 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어느새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얼굴에 머리카락이나 실밥 따위의 것이 붙은 느낌이 올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거울을 노려보아도 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턱을 쳐들었다가 왼쪽 뺨을 비쳤다가 오른 뺨을 비쳤다가 별의별 각도로 얼굴을 거울에 들이대봐도 털억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 지금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이 투명한 무엇인가가 전신에 퍼져 나라는 인간을 온통 덮어버리리라. 투명한 털에 뒤덮인 느낌은 어떨까? 누에고치가 된 기분일까? 잠시 변태하는 나에 대해 생각하는데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거의 투명한 흰색 털이 오른쪽 볼 위에서 빼꼼 고개를 든 것이다. 얼굴은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손만 조심스레 뻗어 쪽집게를 든다. 사라지지 마라. 사라지지 마라. 주문처럼 중얼거리면서.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네, 오늘 작가의 방에는 저의 든든한 두 친구가 찾아와 주었네요 라고 강지의 구성작가가 써줬습니다. 제가 오늘 실은 이제 마지막 작가의 방이라 그냥 편하게,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하려고요. 이분들 제가 섭외한 건 아닌데 이거 저를 편하게 녹음하게 해주려는 이 제작진의 배려로 이 두 분을 섭외한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제가 떠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 든든하게 두 명의 작가가 나왔습니다. 이영훈, 임성순 작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성순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특히 예. 성순 씨는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좀 뵙다가 계속 못 뵙다가 한 2년 만에 뵙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뭐 젊은 소설 이렇게 해서 예, 같이 엔솔로지 집 낼 때 그때 디프리에서 뵙고 예. 못 뵙고 대학로에서 예. 2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영훈 씨는 제가 전에 또 같이 개인적으로 막걸리도 좀 예, 한잔하면서 둘이 좀 신세한탄 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가의 방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DJ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90일 동안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고 저는 한 1년 8개월 동안 DJ를 했기 때문에 다음 DJ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제 후임 DJ는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손님 모셔놓고 서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가의 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작가와 임성순 작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소설가는 2008년 문학동네 신인상의 단편 거대한 기계가 당선되어서 등단을 했고요. 또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라는 작품으로 제3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장편소설 체인지킹의 후예로 제18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받았대. 짧은 시간 동안. 뒤져보면 훨씬 더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고. 진짜?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제가 도전을 던져서 네. 받은 상이 태반이고 3개를 받았는데 2개가 그런 거고 남은 1개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 주셨는데 다음에 또 한번 좀 네. 또 한번 큰 거 한번 노리시는군요. 네. 자, 그럼 임성순 소설가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순 작가는 2010년 컨설턴트로 제6회 세계문학상을 받으며 등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편 문근영은 위험해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를 냈고요. 올해 7월 신작 극해를 출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두 분이 상금이 세네. 영훈 씨가 문학동네 소설상 이거 5천만 원짜리잖아요. 예. 그리고 성순 씨가 컨설턴트 세계문학상 1억짜리잖아요. 예, 예. 야, 내가 받은 거 뭐 다 합해도 영훈 씨만큼 안 되고 영훈 씨가 받은 거 다 합해도 성순 씨만큼 안 되네요. 예. 상금 랭킹으로 자, 임성순 1등, 근데 이영훈 2등, 나 꼴찌. 제가 알기로는 민석이 형은 좀 짜잘하게 땡기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좀 많이 긁고. 노가다 하죠, 노가다. 예. 네. 잠깐. 문단의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고품격 문학 라디오답게 우리 세속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문학적으로 본격적인. 야, 이제 인사를 안 해. 오늘 되게 어수선하네요. 예. 두 분 다 문장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성순 작가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임성순입니다. 문장의 소리에 나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애청자는 아니지만 이제 최민석 작가님이 어떻게 방송하시나 궁금하셔서 가끔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석에서 뵀을 때는 라디오 방송에 참 안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오니까 굉장히 DJ 같고 명 MC 같고 이렇게 변해서 역시 돈의 힘은 좋은 거구나 참 느꼈습니다. 역시 성순 씨는 위대한 작가네요. 1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영훈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에도 이제 단편 발표하고 뭐 소설 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뭐 저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다만 민석이 형님의 DJ 역량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석이 형님이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저 그 다음에 방송을 몇 개 들어봤어요. 와, 이건 뭐 진짜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형 계속 그 컨셉으로 할 거냐고. 그런데도 형은 지금 꿋꿋하게 그 컨셉을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전전번 회부터 좀 약간 균열이 생기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록 팟캐스트로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지만 이 고품격 문학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주최 기관이 문화예술위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제 캐릭터를 온전히 살리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을까. 작년 12월 10일에 저한테 하셨던 얘기랑은 좀 다르네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억누르면서 철저하게 품위를 지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와중에도 가끔 이제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형님의 목소리 데시벨이 약간 낮아져요. 그리고 웃음은 약간 높아지고 뭔가 좀 약간 좀 그건 뭐 기본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남성으로서 신사의 도를 다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건 본능? 네. 뭔가 말은 안 되지만 아무튼 당황스럽네요. 이 두 분들 왜 섭외했는지 난 진짜 제작진들한테 묻고 싶어요. 누가 섭외를 했는지 그리고 왜 섭외를 했는지. 자, 원래는 이 공식적인 질문에 이런 게 있는데요. 청취자로서 떠나는 최민석 DJ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이거 굉장히 묻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물어야겠네요. 질문지에 있으니까. 영훈 씨부터 하시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건 그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그 뭔가 좀 그 한옥 바탕 집에 예, 공개 방송. 네, 공개 방송 하셨던 거예요. 근데 방송 한참 보다 제가 납득이 안 갔던 게요. 거기가 뭔가 좀 그러니까 한옥 거기가 연희 창작촌인가요? 남산 한옥마을이라고 그러네요. 네. 거기에 테이블을 놓으셨더라고요. 그 네. 앞에. 그 테이블에는 이제 하얀색 종이 전지가 이렇게 앞에 씌워져 있고. 근데 거기 제가 보기로는 그 자리에 6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순서대로 민석이 형, 시인 2분, 남자 시인 1분, 여자 시인 1분, 네. 그다음에 래퍼가 2분 앉아 계셨어요. 김근 시인, 배수연 시인, 네. 그리고 이경섭 시인, 석지연 시인 네.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이 앉아 계셨는데 테이블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이 어깨를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민석이 형 진짜 힘들게 돈 버는구나. 진짜 이거 그렇게 뭐 웃을 일이 아니다. 이 땅의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헌신을 한 거고요. 돈이랑 상관없이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년 12월 10일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서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그때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어차피 끝나는 마당인데 뭐. 어차피 편집하겠죠. 뭐. 그래 그러면 아무튼 뭐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를 훅 보내시려고. 앞으로도 한국문학 발전 위해 독일에서. 네, 성순 씨. 예, 청취자로서 최민석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왜 첫 회나 앞부분 녹음을 들어보면 약간의 버퍼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분열된 자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자아 통합을 이루시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 옷을 입는데 옷이 처음부터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절죠. 네. 옷을 처음 입을 때는. 예, 축하드리고 뭐 독일에 가서도 좋은 작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보내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두 소설가를 모셨는데요. 저도 소설가긴 하지만 두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여쭙자면 소설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됐는지요. 눈치 보고 계신 성순 씨부터 먼저. 최근에 또 극회에 어마어마한 소설 내셨으니까. 소설 처음 쓰게 된 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어서 국문과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영화 일을 하게 됐거든요. 뭐 영화도 좋아하니까 영화 일을 하게 된 건데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어떤 자본에 맞춰가지고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건에 맞춰서 써야 되다 보니까 욕구불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영화사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한 달만 써보자고 해서 한 달 동안 썼던 게 컨설턴트 초고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1년 정도 다듬어서 문학상에 냈는데 운 좋게 상을 받게 돼가지고 소설을 쓰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저번에도 사석에서 하셨는데 본인은 쓰는 것보다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여한다라고 그 이유는 초고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다듬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임성순 작가의 그 내공이나 미래 이런 걸 봤거든요. 이영훈 작가님 왜 이렇게 박장대소 하시죠? 형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서로 막 띄워주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남기고 가자. 네. 그래서 그런 점 저도 많이 영감 받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여쭙자면 그 신작 극회 잠깐 소개 좀 하죠. 어떤 소설인가요? 2차 대전 말을 배경으로 이제 일본인, 조선인, 그다음에 대만인, 필리핀인들이 탄 포경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포경선이 조난하게 되고 그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이제 뭐 민족 간, 인종 간의 갈등 같은 거를 그린 책입니다. 일단 느낌은 굉장히 비장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파헤치는 본격 문학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서 직접 맛보시길 바라고 이 극회의 배경과 소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착안하게 되셨나요? 컨설턴트 초고 썼을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한번 읽어봐 달라고 제가 예전에 연출부를 했던 감독님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앞부분에 그 IMF 전후에서 뭐 시대 얘기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화제가 돼서 90년대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게 됐는데 90년대 이제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들을 죽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감독님한테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언젠가는 저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내지는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영화에서 바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요. 근데 요번 여름 영화 바다 나오는 게 해적, 해무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 감독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작들이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는데 이제 한 2년 전쯤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읽게 됐는데 신문 기사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선원들이 뉴질랜드에서 필리핀 선원들을 대상으로 뭐 성폭행, 가혹행위, 임금체불, 폭행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은 필리핀 선원들이 경찰서로 도망가서 신고를 해서 우리나라 외항 선원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에 실렸는데 그것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 90년대 얘기할 때는 90년대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워낙 험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목숨이 달린 일인데. 라는 식의 댓글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또 추천을 받아서 베스트 댓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뭔가 해봐야겠다. 우리 사회가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예. 야, 아니 이거 제가 최근에 나오신다고 해서 딴 데서 하신 인터뷰를 읽어봤거든요. 똑같이 대답하네. 네, 그렇죠. 이거 이러면 우리가 죽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무튼. 저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원이 한 성폭행이라는 건 동성 간의 성폭행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동성 간의 성폭행이죠. 예.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영훈 작가님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소설 쓰게 된 계기 생각나시나요?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 중학생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깨달았죠. 그때 미술학원도 되게 열심히 다니고 이거저거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림을 도저히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너무 그림을 부쩍부쩍 잘 그리고 그냥 만화가는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갖고 뭐 그냥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진학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꿈을 버리진 않고 있었죠. 만화 스토리 작가를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을 때 뭐 만화 스토리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한참 막 그 만화 잡지가 막 많이 생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90년대 이때쯤에.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잡지들이 완전히 망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러다가 군대에서 소설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이런 거라면은 꼭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이제 그 서울예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뭔가 어울려요. 만화를 쓰려다가 나 그림이 안 돼서 글을 써야겠다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이영훈스럽다고나 할까? 지금은 그 만화 쪽의 꿈 완전히 버리고 이제 진실한 문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림 전혀 안 그리십니까? 일로 매진하고 제가 제 그림을 되게 싫어해요. 요즘 들어서는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좀 보는 눈만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머릿속으로는 이미 제가 딱 그리기 시작하면 뭐 슬램덩크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막 뭐 시티헌터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손이 안 따라가니까 그 조급증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시간이 든다는 것. 뭘 하든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예, 소설을 열심히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이걸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들 독일에 뿐이다. 갔다 오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작가님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작업 스타일은 제가 생각할 땐 제 예상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두 분 공통으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근무하듯이 직장인처럼 쓰시는지 아니면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몰아서 쓰는 편인지 아니면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기만의 또 다른 스타일이 있는지 성순 씨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글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는데 정하지는 않지만 예, 정하지는 않는데 뭐 아침에 쓸 때도 있고 밤에 쓸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4시간씩 염소가 풀 뜯듯 그냥 꾸역꾸역 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먹지는 않지만 사람이 하루 생활을 하려면 배고프면 알아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예. 아무튼 딱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총량은 정해져 있다. 예, 대충 그 정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보다 못 쓸 때도 있고 더 많이 쓸 때도 있는데 네. 보통 4시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용훈 씨는 어떻게 쓰긴 쓰나요? 장편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장편을 쓸 때는 네. 정해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을 정해놓고 쓰거든요. 하루에 쓸 양을요? 예. 하루에 양을 정해놓고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공모전에 낼 생각으로 쓴 장편이었기 때문에 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약 120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이 정도는 소화를 해야지 나중에 고치는 기간하고 뭐 했는데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도 내용이 길어지고 나중에 고칠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촉박해서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장편을 쓰게 된다면은 장편은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거. 근데 단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단편은 찾아오기 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찾아온다는 건 청탁이 있기 전에는. 일단 그런 면에서도 찾아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청탁을 받았는데 쓸 게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영감이 찾아올 때. 예. 근데 이게 뭐 단편을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단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처음에 이야기를 떠올리고 마지막 결말까지 떠올렸을 때 이게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완성품인 거죠. 근데 이게 안 떠오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학교 다닐 때는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면 전부 다 소설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이거 집에 가서 쓰면 바로 될 거야 생각했는데 그 학교는 대학 때 대학교 때죠.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몇 편 정도를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떠올리는 내용이 전부 훌륭한 소설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는 그걸 한참 지나서 알았구나. 그렇죠. 되게 늦된 편이라니까요, 뭐든지. 그리고 진짜 재주는 소설이 될 수 있는 것과 되지 못하는 걸 구분하는 능력일 텐데 약간 조금 그걸 갖다 눈치를 채게 된 다음에는 아무거나 그냥 떠오른다고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단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하나를 잡았어요. 그럴 때 청탁이 들어오면 참 좋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탁은 불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맞듯이 그냥 그렇지만은 일단 뭔가가 떠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쓰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막상 떠오르면 빨리 쓸 수 있지만 그 떠오르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거는 뭐 내가 막 떠올려야지 이런다고 해서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소설 생각 안 하고 놀 거야 이런다고 해서 안 떠오르는 거 아닐까. 그냥 운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요번에 마감 늦어진 겁니까? 아까 녹음 들어오기 전에 너무 불씨였어. 그건 진짜 이번 마감은 정말 너무 불씨였어. 말도 마요. 엄청 늦었어요. 그랬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지금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무한한 존경과 경의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좀. 편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훈 작가 영감이 빨리빨리 와야 될 텐데 저도 그렇게 되길 기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 많이 쓰시지 않나요?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보다 훨씬 많이 발표하는 선배님들이라든가 혹은 뭐 후배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발표한 수가 적으냐고 얘기하면 욕심으로는 뭐 매번 발표하고 싶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요즘은 처음에 등단하고 나서 한 3, 4년 동안은 청탁이 전혀 없었어요. 3, 4년 동안은 청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막 청탁을 부지런히 받아가지고 책을 냈던 분들도 한두 명뿐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예. 그런 작가 많지 않죠. 네. 그 오히려 그때 너무 조바심 내고 막 혼자 막 치받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제가 객관적으로 네. 판단해 드릴게요. 이때까지 발표하신 단편 수가 몇 편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연작 그거를 빼면 네. 연작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빼면 아마 한 10편 내외일 거예요. 10편. 아, 예. 제 기준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10편이면. 민석 형님이 몇 편이시죠? 저 7편요. 7편. 7편, 7편 하고 소설집 내고 끝냈죠. 아, 그 이후로 단편 네. 안 쓰고. 아. 성순 씨는 단편보다는 장편 위주로 예. 활동하시잖아요. 예. 예. 뭐 청탁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 있었는데. 이분이 컨셉 겸손이에요. 네.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겸손하시지 않으시고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단편 소설이 들어오면 그걸 쓰실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단편 예, 소설이? 쓸 마음은 있는데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그 임성순 작가의 인류 낚시 통신 예. 맞죠 제목. 예. 예. 그걸 읽었거든요. 아. 단편 굉장히 잘 쓰십니다. 아. 이게 뭐냐면 예. 제목에서 벌써부터 오죠. 예, 그렇죠. 윤대영 작가님의 예, 은어낚시통신. 은어낚시통신 이거를 문장별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문장별로 패러디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뭐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그 문장별로 패러디를 했는데 독자적인 이야기로 서사가 전개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그리고- 결론 부분에 또 문장이 또 패러디가 되는데 예. 저는 그 은어낚시 통신을 읽기 전에 인류 낚시 통신을 먼저 읽었어요. 예. 그래서 아 성순 씨 소설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윤대영 작가님의 은어낚시 통신을 읽었죠. 예. 그때 확 그 전율 같은 게 아. 느껴진 거죠. 아. 야, 이 심지어 제목이 아니라 문장별로 패러디를 한 거였어 아하. 해서 이 임 작가님의 내공을 봤는데 예. 단편도 앞으로 청탁 없어도 많이 쓰시죠. 일단 그 입금될 예정이 없으면 쓸 힘이 나질 않아서 역시 예. 이 영화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이 문학의 큰 동인 중에 하나를 현실적인 입금. 아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영향이 되는 소설가분이 단편 청탁을 못 받았다니 형님 그 이런 문단현 씨 진짜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진짜요? 찍어가지고 그냥 딱 한 군데 찍어가지고 저기 한 군데 찍기는 뭐하고 그냥 공통적으로 임성순 작가님처럼 훌륭한 작가님께 예, 많은 청탁 부탁드리고요. 또 청탁 받으면 열심히 쓰신다니까. 네, 이영훈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 청탁하지 말고 성순 씨에게 많이 청탁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매계절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잠깐 이제 개인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성순 씨한테 질문 2개 드렸으니까 영훈 씨한테도 질문 2개 드리자면 어린 시절 별명이 뻥장군이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별명으로 불린 겁니까? 뭐 이거는 에피소드가 이거- 있어요? 이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 때문이죠. 소설가 황현진. 아.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꼭 찍어서 그걸 써가지고 그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지금 들키는 거죠. 나중에 그 제가 만든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이 뻥장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약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자애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저를 뻥장군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는 바람에 황현진 작가가요? 아니요 아니 어릴 적에 적에 네. 황현진. 아니, 청취자들을 위해서 헷갈릴까봐 아 이 DJ 임무가 이런 거 정리하는 거거든요.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간 없어. 이거 끝내고 요번 주 녹음 끝낼 거예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네, 아무튼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그 원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여기가 그 서해 쪽 마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물어오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뭐 이거저거. 그리고 막 제가 봤던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2-3개를 짬뽕해서 막 들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그 실제 만화를 보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와서 그 욕을 하고 그러다가 뻥장군이 됐죠. 뭐. 뭐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문학적으로 뻥치고 그래서 이제 뻥치다가 나온 게 이제 체인지킹의 후예 예. 이게 특촬물이잖아요. 예, 특촬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게 특수 촬영물을 줄인 말입니다. 이 특촬물이란 소재로 매우 흥미롭게 소설을 그려냈는데 이 소재에 대한 착언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 근데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 잠깐만요. 예, 얘기하시죠. 나온 지 이 소설이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질문 드릴 게 이 소설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의 심정도 이해해줘요. 우리도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 특촬물을 처음에 이걸 갖고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어떤 세대 간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처음 떠오른 거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학교 애들이 한무더기가 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은어로 하고 있는데 게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지금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저 아이가 저 애들 나이가 될 때쯤에는 내가 그 아이와 어떤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를 좀 갖고 오고 싶었고 그게 뭐 될 수 있으면 뭐 아동용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소재들을 빌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죠. 굳이 특촬물이 아니어도 소설 자체는 성립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일반적으로 성립됐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약간 좀 아주 일반적인 소재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음악도 낼 수 있을 거고. 난 농담으로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서 내가 당황했어. 문학에 있어서만큼 되게 진지하니까요. 제가. 누구와는 굉장히 다르게 네. 진짜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그렇죠. 진지한 작가 이영훈 작가죠. 돈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예. 한눈물 파고 이런 사람이니까요. 나랑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네. 특촬물이 아닐 거라도 이제 성립이 됐을 거다. 네. 아마도 라는 그랬을 게,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벌써 PD한테 네. 오늘 30분이 지났다고 이렇게 멘트가 들어왔어요.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네. 야, 이영훈 작가, 임성순 작가 이 위험한데 이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또 이 고품격 문학 라디오 아닙니까? 네. 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프로그램이라서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돌아와서 또 2부 계속 얘기하도록 하죠. 한 주 동안 멀리 가지 마시고 좋은 야,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네, 거구나. 좋은 네. 답변 생각해서 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이 왔지만 일상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죠. 이 코너를 통해 지친 하루를 흔들어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시는 분이 제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분은 직접 작성해 주신 프로필이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오세혁은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의 대표이자 작가, 연출, 배우로 활동하는 종합 연극인이다. 201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부문회, 아빠들의 소꿉놀이, 그리고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회,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로 동시에 당선되었다. 2011년에 밀양연극제 젊은 연출가 전에서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작품으로 대상과 연출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극단 걸판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연 150여 회의 공연을 한다. 연극 웹진 연극인의 편집위원으로 잡지를 만들고 있다. 걸판이 연극, 영화, 만화, 음악 등등 모든 컨텐츠를 넘나드는 가장 강력한 창작 집단이 되길 바란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뭘 수상을 하시는 건 항상 그냥 한 해에 동시 수상을 하시는 건데 이게 심지어 4개가 다 2011년에 일어난 일이네요. 예, 그 이후에 뭐 별게 일어나지 않고는 있는데 이때가 가장 저의 뭐 리즈 시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는데 네. 다른 해에 쓸 복을 네. 이미 다 땡겨받은 게 아닐까. 예, 그래서 뭐 네. 프로필 딱히 이때 말고는 적을 게 별로 없지 않나. 근데 3년 지났으니까요. 네. 이제 14년, 15년부터 또 좋은 일 많을 걸로 기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뭘로 불러드려야 되죠? 오세혁 작가님 아니면 대표님, 배우님, 연출가님 어떻게 불리시길 원합니까? 원하시는 대로 부를게요. 예, 아무래도 이 방송이 작가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네. 작가 지망생 분들도 있고 예,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작가 모드로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오늘은 작가 모드로 해서 제가 오세혁 작가님으로 녹음하는 동안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데 아, 예. 이미 오세혁 작가님이라고 네. 저희가 호칭을 하기로 했으니까 작가인데 네.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 그리고 예. 워낙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연극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대본을 쓰는 작가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연출 그리고 뭐 저희가 배우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극단이 가끔 제가 좀 단역이나 조연급으로 배우로 출연도 하고 또 연극 웹진이 있습니다. 연극인이라는 연극 웹진인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제 연극 애호가들이 보는 웹진인데 거기 편집위원으로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극단 걸판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대표가 돼서 지금 대표가 된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5개월. 네네. 대표로는 뭐랄까 뭐 신인이라고 봐야 되고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는 연극 극작가이면서 연출가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 봐야겠네요. 배우는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거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좀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좀 아니, 좀 아니 2011년에 예. 데뷔를 하셨는데 3년 하셨는데 뭘 은퇴를 했다는 거죠? 뭔가 좀 너무 많이 다 하니까 약간 예. 좀 까분다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냥 어차피 잘 하지도 못하는 거 그냥 뭔가 공식적으로- 하나에 예. 집중하겠다. 네네 작가 그러면 연출로 어떤 부분을 은퇴하셨다는 겁니까? 배우를 배우요?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은퇴하신 네. 네, 전 배우 오세혁 작가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은퇴하셔서 씁쓸하실 텐데 아니, 요즘 하루 일과는 네. 어떻게 됩니까? 저희 걸판이 원래 마당극단이거든요. 이제 전국에 있는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공연을 하는데 8월 달에 특히 좀 심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8월 공연 일정을 정리해 보니까 돌아다닌 지역이 서울, 고성, 밀양, 안산, 서울, 가평, 인천, 광주, 경주, 수원, 인천, 광주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더라고요. 뭐 다 찍으셨네요. 예, 그냥 계속 그냥 돌아다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8월이 끝났고 그냥 뭐 1년 내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공연하러 돌아다니고 준비하고 다시 공연 끝나면 다음 공연 준비하고 뭐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작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공연 다니는 와중에 차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뭐 대본도 쓰고 뭐 카카오톡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아니, 뭐 이런 전 식으로. 카톡으로 회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긴 대본을 핸드폰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저도 좀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노트북으로 대본을 쓰면 네. 글이 잘 안 써지면 이게 화면이 너무 크니까 좀 뭔가 좀 자기 자신이 좀 허무해지고 좀 약간 초라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핸드폰 화면은 작으니까 몇 글자 못 쓰더라도 그냥 좀 많이 쓴 것 같고 빈 여백이 별로 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쓴 다음에 다시 뭐 메일로 보내놓고 또 어디 또 이제 차 타고 가면 또 다시 또 그 다음 걸 써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한 편 써지고 뭐 핸드폰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네네네. 이렇게 쓰다 보면 대본 네. 한 편이 나온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저는 이런 작가님 처음 만나 뵀습니다. 예, 뭐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너무 잘 쓴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빨리 예. 아무튼 이 방식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네요.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요즘 다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네, 네. 그 시대에 걸맞는 그 작필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거의 뭐 오세혁 작가님은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네. 연극인인 것 같아요. 예, 연극인입니다. 예. 그러면 그 가장 처음으로 연극을 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그 20살 되기 전까지는 뭐 연극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좀 방황을 하고 그냥 선배들하고 술만 마시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선배 한 명이 저를 2000년도죠. 제가 2000년도 학번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과천에서 열리는 과천 마당극제라는 축제를 보여주러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마당극 공연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김철식이라는 공연이었는데 네, 압니다. 예, 거기 어떤 주인공 배우 한 분이 막 엄청나게 정말 혼자 막 그 마당판을 휘저으면서 막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침 제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좀 몰랐기도 하고 그러다 저건 하고 싶다. 저런 식으로 뭔가 좀 마당을 좀 휘저으면서 나도 좀 사람들 앞을 좀 이렇게 울리고 웃기고 싶다. 예. 그때 처음 연극을 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연극 보러 다니고 그냥 극단만 들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박철민 배우죠. 예, 네. 지금 뭐 영화도 자주 나오시는 박철민 배우. 아니 뭐 예. 거의 뭐 우리나라의 대표 배우죠. 예, 네네. 박철민 배우 경우에
그런데 네.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당극을 하신다고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 마당극의 대사 같다는 느낌이 그- 들어요. 제가 가끔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 네. 이 정도인가 싶은 정도의 어떤 이상한 지금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아유. 계속 쭉 붙이면 약간 마당극 대사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자, 지금 극단 걸판 대표까지 맡고 계신데요. 네. 이 걸판은 그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죠? 네네. 예,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민국 김철 씨 공연을 보고 나서 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수업도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수업 안 들어가고 막 연극 보러 다니고 하다가 저처럼 수업 안 들어가고 연극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게 제가 풍물패 출신인데 대학 풍물패 네. 거기 동아리 동기들하고 선배 몇 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저랑 같이 마당극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꼭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2005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만든 거죠. 5명이서. 그 5년 동안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술을 마셨겠네요. 많은 술을 마시고 네. 저는 군대에서 있는 동안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사실은 만들자라고는 했는데 정말 뭐 만들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 제대하면 그냥 만들지 말고 좀 취직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 나머지 4명이 계속 기다려줘가지고 제대하자마자 학교 복학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극단을 만들어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 그 뒤로 계속 극단 생활을 하시는 거죠? 예, 계속 극단 생활을. 그럼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이제 연극이랑 상관없는 전공을 하고 계셨는데 예, 연극에 빠지면서 네, 극단 생활의 길에 접어들어서 계속 지금 극단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걸로. 예, 원래 전공은 사회학과인데 사회학과요? 예, 수업을 제가 한 4번 정도밖에 안 들었었고 너무 좀 힘든 네. 과였습니다. 좀 너무 어려웠고. 지금 갑자기 되게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힘든 과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이 책상이 진짜 책상이 맞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책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눈에는 자네 인식에는 이게 책상이 맞지만 다른 사람의 인식에는 책상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책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수업이었네요. 도저히 자신 없어서 그다음부터 수업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래 난 연극해야지 뭐. 교수님 듣고 계십니까? 교수님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 그래서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은 그게 책상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극작가이면서 극단 대표이자 또 배우로도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배우는 은퇴하셨지만 재능이 많아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연극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연극의 어떤 점을 그토록 사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그 처음 봤던 대한민국 김철식을 봤을 때 관객들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말 다들 다른 곳에서 다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뭔가 한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막 박수치고 막 손뼉치고 막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좀 전율이었다고 해야 되나?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1시간 넘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동의를 할 수가 있나. 이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도 계속 10년 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어떤 날 시간을 정해서 돈을 주고 티켓을 사서 저희들이 공연하는 곳에 와가지고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저희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 뭔가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뭔가 우리들이 여는 어떤 작은 집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뭐 부흥회?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어서 이래서 이게 극장 연극의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아마 이걸 좀 끊지 못할 것 같고 네. 이런 점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연극 보러 온 관객들은 성도들이네요. 네, 붕해를 위한 성도들도 있고 가끔 뭐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야외에서 많이 하는데 광신도들? 예, 가끔 뭐 막 아이스크림이나 뭐 소주병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한참 막 4대강 개발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네. 때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어떤 공연을 짧게 했었는데 그때가 좀 경북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동의할 수 없다. 예, 뭘 던지시고 약간 육두문자를 날리시고 막 굉장히 격한 관객이네요. 예, 예. 저희들 끝나고 찾아가서 좀 어르신 죄송한데 뭐 그냥 근데 서로 뭐 일종의 의견 충돌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막 예컨대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분노나 짜증이 일어났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극은 네. 바로 함께 배우들과 관객들이 호흡하니까 네.
박수도 그 자리에서 칠 수 있고 네. 그 자리에서 뭐 관객을 무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소주병을 무대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연극의 매력이 아닌가. 예, 그걸 접하고 나니까 별 다른 걸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연극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딴 거는 이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서로 그냥. 쌍방이 호흡하는 점이 좋다는 거죠. 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연극계의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잖아요. 네네. 뭐 저는 사실 문학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연극하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연극계를 지킨다 혹은 뭐 버틴다 그런 그 각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연극계를 지켜오시게 됐는지요? 항상 저도 그렇고 모든 연극하는 분들이 10년 넘게 항상 뭐 술에 취하면 항상 이제 막 하는 얘기가 과연 연극은 무엇이냐, 네. 연극이 과연 뭐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과연 연극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도 가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예, 평생 연극하시죠. 예, 그렇게 평생 연극하시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이제 연극인이 이제 연출가 이윤택 선생님이거든요. 네, 이윤택 선생님요. 네. 예, 그 밀양에 이제 밀양 연극촌이라고 거대한 어떤 이제 같이 모여 사는 숙소 겸 극장 겸 어떤 연극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밥도 같이 해 먹고 그러면서 계속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공연도 만들고 그 공연을 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같이 나눠서 월급도 서로 나눠 갖고 평생 이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들 연극은 무엇인가 규정을 하는데 자기한테 있어서 연극은 삶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연극하는 자체가 그냥 사는 방법이다. 연극을 통해서 뭘 얻고 뭘 하나를 뭐 성취를 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극을 하는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냥 같이 모여서 밥 해 먹고 연습하고 막 공연도 하고 막 번 돈 같이 나누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밥 해 먹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살면은 언젠가 연극이 당신을 사랑해주고 뭔가 당신에게 빛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정말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막 힘들 때가 있는데 힘든 것 자체도 어차피 삶이니까 그냥 이게 힘든 거구나. 가끔 행복하면 이게 또 행복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저 걸프한 단원들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걸판을 이 시점에서 네.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되게 걸걸해서 네. 또 뭔가 걸걸한 판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궁금해진 거는 네. 걸판의 뜻은 어떤 의미? 이게 참 뭐 제가 다른 데서는 약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네.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서 원래는 뜻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네. 이제 단원 5명이 각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각자 좋은 이름을 한 20개씩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이름을 한 100개를 올렸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이제 막 뱉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막 뱉었는데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이름을 놓고선 안 좋은 거 같은 걸 계속 지워나갔는데 다 지우다 보니까 걸판이 남더라고요. 최선이 아니라 차. 예,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이름이 뭐냐 어떤 평론가 분이 그래서 걸판입니다 하니까 와 정말 잘 졌다.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아는구나. 알고 보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네. 굿을 할 때 우리 민족이 굿을 할 때 굿판을 한참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굿판 밖에 이제 집 밖에 있는 분들 뭐 거린이라든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편하게 이제 먹으라고 한 상을 좀 차려가지고 밖에다 내놓는데요. 이제 그 술상 밥상을 차려가지고 의도치 않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예. 얻어 걸렸네요. 예, 그래서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밥상을 걸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론가분이 와 너희들은 정말 그 의미대로 살고 있구나 막 그래서 야,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네. 그 의미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누가 걸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의미로 그렇죠. 대답을 방금 말씀드린 한다는 거를 거죠. 바로 얘기를 하죠. 역시 살아가시는 법을 아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네. 오세혁 작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네. 첫 번째 주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야. 뭐 아무튼 어떻게 지었는데 얻어 걸린 이 네. 걸판의 이름처럼 좋은 일 계속 있을 걸로 기대되는 이 오세혁 작가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많이 풀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들을 꺼내면서 묘한 설렘을 느끼곤 합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이 어디론가 떠나라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